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일단 참석하신 오늘 발제자 김현우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우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시는 그 서윤정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서울시대학의 강명구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의 나정원 교수님, 그리고 이제 산업연구원의 김현우 박사님께서 순차적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뭐, 발제문이 이제 김현우 박사님 한 분뿐이라서 뭐, 시간을 굳이 제약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1시간이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현우 박사님은 어쨌든 한 맥시멈 30분 정도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토론자분께서 10에서 15분 정도 하면은 주어진 시간 내에 이번 세션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들으시도록 하고, 김현우 박사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제가 다 소개했죠? 네, 네. 네. 마이크 두개 있습니다. 서서 뭐 PPT 같은 거 띄우기는 그냥 저기 네. 오늘 발제를 맡은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먼저 익스큐즈를 드려야 될게요. 제가 원래는 부재를 지방 소멸 방지 전략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부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여전히 유효한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이슈와 쟁점, 이것을 고민하게 된 이유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길게는 한 60년, 70년, 그다음 짧게는 노무현 정부부터 한 18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불균형은 더 심화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명의 패러다임 자체가 불균형을 잉태할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인 건지, 그다음에 결국은 공간의 소비나 생산 이런 걸 결정짓는 것이 문명의 실체이기 때문에, 과연 현대 문명의 실체가 균형하고 불균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좀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본질적인 이런 의문을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게 답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좀 발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미처 준비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목차는 아까 그런 문제 제기하에서 의문하에서 균형발전 정책의 현주소, 그 다음에 균형발전 정책의 정책 환경으로서의 도대체 현대 문명의 실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또 그런 문명의 실체 속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균형발전 정책의 현주소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들이 있는데, 결국은 인구가 지금 51%에 가깝게 수도권으로 이렇게 다시 집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심각한 시점에 다다라 있다. 그래서 그게 인구 측면이나 GRDP 측면이나 또 이 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두 번째 페이지네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서울, 인천, 경기 3개가 나머지 14개보다도 더 무거워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방 소멸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한 40% 가까이 시군구
지역이 소멸될 거라는 예측이 있고요. 또 우리 지금 작년에 이제 막 그 대학 입시가 끝나고 뭐 다 끝났지만은 지방대학 위기를 이렇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은 책임을 지고 총장이 사퇴를 하고 또 어떤 대학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원들을 다 내보내고 총장부터 교직원이 다 청소를 하겠다 뭐 이런 그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자 신문에 보면은 각 지방에 대학 충을 못 해가지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평균 충원율이 90%도 못 미치는 이런 그 상황이 구축됐고요. 요지는 이처럼 그 지역 균형 발전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절에 보면은 두 번째 파트가 될 터인데 노무현 정부부터 한 18년 동안 이 균형 발전 정책을 국가 핵심 의제로 설정해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균등법도 만들고 특별회계도 만들고 또 균형발전위원회도 만들고 5개년 국가균형발전계획도 만들고 시행계획도 만들고 추진하고 오늘 한 매년 한 줄잡아 10조 쓰겠으면 한 180조, 200조 정도 이렇게 쏟아부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여전히 불균형적인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결국은 고민이 공간의 소비 양식, 지역의 소비 양식이 지금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지역의 소비 양식, 공간의 소비 양식은 우리 르페보르의 얘기하면 결국은 이런 문명의 혹은 지배적인 기술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 프로덕션 오브 스페이스라든지 컨섬션 오브 스페이스라는 거는 그것을 결정하는 환경 혹은 문명, 지배적인 기술 패러다임이 결국 그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 변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이 5번째 페이지에 있는 패러다임하고 공간의 생산과 소비, 그 다음에 지역의 집중 분산 이런 그 관계를 간략하게 표현하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문명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보면은 결국 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1880년, 2차 산업혁명이 1980년, 그 다음에 3차 산업, 그게 한 100년 가까이 1, 2, 3차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까지는 불과 한 40년 만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그 지배적인 기술들이 전기부터 전화, 그 다음에 인터넷 컴퓨터, 지금 그 정보통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명 전환의 지배적인 기술에 대한 인식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보니까요.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그림이 될 텐데 일단 크라우스 슈밥은 그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그리고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에 의하면은 결국은 현대를 규정하는 그 지배적인 기술은 생명 기술하고 AI 기술이다. 그다음 또 그 제레미 리프키는 글로벌 그린 뉴딜에서 현대 문명 혹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문명의 실체를 규정하는 것은 결국 CEM 세 가지다. 커뮤니케이션, 그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의 실체, 에너지가 전기에서 전기 혹은 또 이런 디지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모빌리티의 양태, 모빌리티 이 세 가지가 문명을 결정짓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요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현대 특히 이제 제레미 리프키는 현대는 그 전반적인 그 인프라 혹은 법령 기술로서의 플랫폼 이런 것들이 아까 그 세 가지 실체로서 구성되는 이런 것들이 이 그레이트 디스트럭션에 비견될 만큼 엄청난 파괴적인 이런 그 문명의 혹은 전환적인 이런 걸 가져오는 시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그런 그 현대 문명의 실체를 파악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제가 물리적 한계 때문에 이제 인식하기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이걸 인식을 이렇게
하냐면은 결국 그런 그 문명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이 이 일과 또 일의 그 공간적 집중을 분산을 결정짓고 그것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고 특정 지역으로 사람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제 결정되는 그 패러다임 혹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파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이 농업에 한 그 1차 산업혁명, 그래서 전기기관에 한 2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인터넷에 컴퓨터에 한 3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AI라든지 알고리즘으로 이제 주도되는 그런 우리가 그 시점에 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지배적인 기술들의 내용들이 뭐 디지털이라든지 센서에 의해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스마트 시티까지 만들고 공간도 결정짓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조금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재밌는 기사들이 이제 MBC 5월 20일자에 보면은 동대문 지구 플랫폼으로 동대문에 보면은 옛날에 뭐 밀리오라든지 두타라든지 AP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망하고 다 플랫폼 의료업체로 바뀌면서 매출이 뭐 상당히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게 이제 교육 시장까지 보면 돼가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판다 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천 과거 나온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나오고 한양대 공대를 나왔는데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대치동에 있는 애들한테 수학 한 명당 뭐 미분 과외 선생, 적분 과외 선생, 뭐 확률 과외 선생 한 명당 4명씩 과외 선생이 붙어서 이래가지고 이거 뭐 대치동 외에 있는 전국 학생들은 이게 경쟁력이 되겠나 이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AI가 그 수학 선생을 대신해주는 이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이 교육 열기가 많으니까 베트남도 이제 그 만들고 미국까지 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수학 과외를 AI가 풀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까지 이렇게 이제 문명이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 고민을 또 밑에 보시면은 산업혁명에 따라 지배적인 기술이 있고 지배적인 기술에 의해서 공간을 결정짓는 이런 것들이 2차 산업혁명 때는 결국 노동력 토지, 그래서 직접 경제,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때는 펑크 얘기일 겁니다. 그 FUNCK 독일의 그 공간지리학자가 결국 소프트 팩트가 이제는 그 입지나 산업기술의 혁신 요소고 그래서 이제 그게 대변되는 게 이노베이션 윌로라든지 인더스트리얼 디스트리뷰트라든지 또 뭐 일부 뭐 RIS라든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지식 노동자의 그 창조성에 결정력 미치는 요소들, 연성 요소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4차 산업혁명 그럼 어떻게 볼 거냐. 대부분 그런 날리지라든지 이런 걸 인공지능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연결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을 가져가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걸로 보면서 이제 공간에 대해서 혹은 지역 발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러 이런 그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글래스 아웃 타임 리즌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뒤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 산업혁명의 지배적인 기술 패러다임하고 그 공간 혹은 지역 발전의 요소의 그 지배적인 포션의 비율을 한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에 비춰봤을 때는 3차 산업혁명은 소프트 팩터를 가진 지역들이 발전을 하고 그다음 4차 산업혁명 그게 좀 줄어 대신에 그 릴레이션 팩터라든지 알고리즘 팩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진 것들이 좀 발전하지 않겠는가 혹은 또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인자들이 직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갖다가 조금 찾아보니까 작년에 그 네이처지에서 마이클 스토프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산업혁명하고 관련돼서 이런 요지는 이제 리차드 플로리다의 그 어반 크라이시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컴플렉스 액티비티스 말하자면 그 복잡한 기술들, 고도의 기술들을 가진 이런 그 산업들은 대개 한 상위 25%를 차지하는데 그런 산업들은 굉장히 집적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림에서 마지막 이렇게 팩터가 될 텐데, 반면에 이렇게 조금 하이 25% 복잡 기술들은 오히려 스캐틀도 되고 이렇게 디스퍼스 되는 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공간 발전이라든지 지역 발전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든지 고민거리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리차드 플로리다는 urban crisis에서 winner takes all urbanism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슈퍼스타 시티스라든지 슈퍼스타 리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현대 문명의 그런 것 때문에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들은 그 컴플렉스 인더스트리라든지 컴플렉스 액티비티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갖다가 가스텔이라든지 플로리다도 뭐 2005년에 얘기했고, 가스텔도 2001년에 얘기했지만 스파이키 월드가 된다. 스파이키 이렇게 뾰족하고 특정 지역은 뾰족하고 특정 지역은 뾰족하지 않고 스파이키 월드로 간다고 얘기했고, 반면에 그 뉴욕타임스의 프리드만은 플랫 월드가 된다. 그런 그 상충적인 얘기를 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뭐 반박 논문을 서로 쓰기도 했지만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플랫 월드라는 거는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사용의 이제 접근성으로 인해서 세계는 플랫 월드가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컴플렉스 액티비티스의 그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서 세계는 오히려 스파이키 월드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우리도 특히 이제 한국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 하원 어스트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자면 스파이키 월드의 스파이키 리전의 위치를 하지 못한 지역들은 하원 어스트가 줄어들고, 반면에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들은 어스트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그런 CNN 보도도 있고요. 5월달에.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은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규범적으로는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동등하게 형평하게 이렇게 사는 게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난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문명이 본질적으로 그런 그 불균형성을 잉태할 수밖에 없는 문명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파트에 보면은 네 번째 이제 그 파트에 제기되는 이슈와 쟁점이 우리나라가 그 박스 안에 있는 건데요. 특이한 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게 그 마이클 스토프의 2011년도의 논문인데, 쭉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실리콘밸리에 필적할 정도로 현대 문명의 그런 유별나게 현대 문명의 그런 걸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얼리 어답터로서의 우리가 국가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비율을 보면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 대비 전기자동차 그게 비율이 제일 높대요. 미국이라든지 중국보다 높고, 그러면서 마이클 스토프는 4차 산업혁명 혹은 문명 전환의 필두에서는 유별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1년도에도 아직 들어보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제 현대 문명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자체가 상당히 이제 비포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inner takes all urbanism, winner takes all economy 뭐 이런 것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그런 또 4차 생명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빨리 이렇게 구현되고 그걸 공간에 뿌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어찌하려고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은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원인자가 되는 그런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지체돼가지고 늦게 가야 된다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그 패러다임을 최대한 그 스파이키 월드가 혹은 스파이키 리전이 스파이키 스페이스가 우리 국토에서 안 펼쳐지게끔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앞에 얘기는 운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컨트롤하기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그러면 이제 반대 측면에서 뒤의 측면에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건데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제 좀 대부분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는 정책들을 보면 세 개로 이제 그걸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본문에 몇 페이지에 나오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그 여전히 이제 그로스 센터 전략을 해가지고 그 메가시티라든지 뭐 이런 뭐 행정구역 통합이라든지 통합형 메가시티라든지 뭐 그랜드 메가시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지역 발전에서는 전문적으로는 시티 리전입니다. 시티 리전이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후쿠오카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후쿠시마도 모르고 여러 사람들이 책도 한번 썼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글로벌 시티 리전이라는 책정을 그래가지고 부제가 theory and practice로 이제 기억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행정학 쪽에서도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행정학에서는 결국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우리 지역개발 쪽에서는 글로벌 시티 리전이 아마 전문적인 용어가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논의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화 전략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근로생활 단위에서 생활 리소시 복합화 전략을 해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의 퀘스천은 그런 그 문명의 큰 패러다임 전환은 본질적으로 불균형성, 본질적으로 또 우리가 판교별리로 대표되듯이 그런 그 플랫폼도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네트워크 접근성도 좋고 거기다가 또 어메니티도 또 좋고 이런 것들이 현대 문명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공간이라든지 플레이스가 되는 건데, 과연 모든 지역들을 다 그렇게 창출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게 우리 지역균형 발전 전략의 이제 딜레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유발 가라리도 그렇지만은 현대 문명 자체가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사회와 무관한 존재들, 모형계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모형계급이 본질적으로 증가 혜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가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성이라든지 포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달성할 수 있는 건지, 또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은 공간 자체 혹은 장소 자체가 신분제의 경향이 스테이트스, 굿, 플레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향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뭐 아까 판교밸리 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내가 스타벅스에서 혹은 뭐 강남 이런 데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거기서 뭐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나의 신분이고 나의 소비고 나를 대변해주는 스테이트스 굿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높아지는 데서 어떻게 다 그걸 갖다가 전국의 모든 지역에 스테이트스 굿 플레이스 이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간 불균형 혹은 공간 소비, 공간 생산의 본질적인 그 문명의 실체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또 정책적으로는 공간 발전, 균형 발전을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간극이 있다는 거죠. 본질적인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페이지가 분권 혹은 권리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제레미 리퍼킨 같은 경우에는 센스가 에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센서에 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뭐 핸드폰도 그렇고 자율자동차도 그렇고 자율자동차에 만드는 그렇고 이런 거 센서가 이제 개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데, 그 불가피하게 앞으로 된 공간 발전 전략은 이제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인데, 스마트 시티는
모든 정보가 지금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스마트하게 공간에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2017년인가요? 구글이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그 주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주겠다. 이제 향후는 앞으로는 지역 개발을 대기업이 하는 시대가 올 때인데 그게 아마 대표적인 선두주자였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내 데이터를 구글이 다 전해가지고 컨트롤하는 건 나는 싫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구글의 손이 이제 이렇게 나은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제로비 리프키는 피어 어셈블리가 해가지고 집단적인 통제, 이게 데이터에 대한 이런 사회 공동체 통제 이런 게 불가피하게 돼가지고 그걸 컨트롤해야 결국은 그런 그 문명 자체가 혹은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역 발전이라든지 도시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지금 고민이 그런 그 문명의 속성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실 이제 그런 그 고민의 일단을 이걸 적어봤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답을 얻는 것도 어설픈 답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현재 제 고민은 거기까지 있고 이래서 고민의 공유를 같이 하고 좀 좋은 말씀도 듣고 또 필요하면 좀 뭐 이런 공부하는 모임도 하고 싶고 이래서 하고 제게 맞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뭐 또 첨언을 할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개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뇌해야 되는 이야기를 상당히 그 메가 트렌드한 차원에서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우리 김 박사님이 한번 진단도 해보고 이론적인 스캐닝도 좀 해보시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변화하는 문명의 속성과 우리 각 개인들이나 또는 어떤 지역이 추구하는 액티브 또는 비헤이비어 이런 것들 간의 간극이 있고 그 간극을 어떻게 발전하는 기술과 더불어서 잘 조화롭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고민의 한 끝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나와 계시는 프로그램에 있는 토론자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중원 교수님 제일 첫 번째인데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오케이, 예. 나 교수님 발제해 주시죠. 자, 토론해 주시죠.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집집을 극장 속에서 굉장히 큰 주제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앞에서 저는 지금 지역개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수업과 연계되어 가지고 변화의 시작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큰 속에서 잘 추구해야 생각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약간 이제 질병비어의 구체적인 한번 실은 그 최근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경제 성장의 그 원인이 그 경제학에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 진보라고 하는 A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본 부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그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가장 큰 임팩은 아까 앞에서 김현호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기술의 어떤 변화 속도를 높이게 하는데 결국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기술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급속하게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에 자본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내생적 성장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자본주의에 의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노동과 자본이 밀착된 기술이 체화된 자본에 의해서 성장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수도권 집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기술의 생산성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장 쉽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수도권이고 결국 이제 수도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사람 일자리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그쪽에 몰리는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50% 이상이 이제 수도권을 몰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결국은 지역 불균형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가 70년대, 80년대였다면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결국은 자본주의, 여기 아까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은 그 속성을 보시면은 자본 시장주의에 의해서 국가 균형 발전이 이제 균형 발전이 아니라 국가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수도권이 계속적으로 비례해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는데 그 본질을 받아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 주도, 기술과 자본이 체화된 이런 요소에 의해서 가장 그의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국토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지금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러한 부분 속에서 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국가 불균형이 더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 부분들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 부분들을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감당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김현호 박사님이 제시했던 메가시티라는 그런 부분인데 메가시티만 돼서는 안 되고요. 메가시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본이 모일 수 있고 자본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그 안에는 도시화 경제와 지방화 경제, 집적의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연결된 부분이 뭐냐 컴팩트시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방에 있어서 이런 인재가 모여들고 디지털 전환 속에서 자본주의와 기술이 서로 교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투입 투자를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 있어서의 컴팩트 시티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그 부분 속에서 집중적으로 자본이 투입될 수 있고 기술이 생성이 될 수 있고 그런 생산성이 높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재편할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가의 지방 소멸의 어떤 부분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메가시티 논의도 실은 그런 관점 속에서 결국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 차원에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재편을 해서 그런 글로벌적인 투자유가 유치되어지고 그런 플랫폼 경제 속에서 연결되어지고 확대 재생산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산업 재편이 일어나고 그 부분 속에서 이제 일자리도 가져오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결국은 이제 청년들이랄지 그런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도권을 떠나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지역에 있어서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전략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차별화 부분들은 지방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농촌을 또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사람이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별화 전략을 지방 나름대로 가져왔을 때 결국은 수도권에서 없는 부분들을 지방에서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 속에서 그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오늘 이제 한국지역개발학회에 있어서의 주제가 구독 유토피아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그런 관점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가지고 이만하고 좀 시간이 더 있으면 추가적인 것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 워낙 발제문 자체가 상당히 많은 성찰을 요구하는 그런 발제문이기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잘 안 들려요? 안 들립니까? 나 교수님? 잠시만요. 예, 잘 들리시나요? 나 교수님께 이제 안 들려. 예, 들리시죠? 네, 들리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강명구 교수님 나오신 건가요, 지금? 예. 참, 오케이. 예. 그러면, 강 교수님 나오신 김에, 뒤에 어디 엄청 그 배경이 좋은 그 파악 같은데, 오늘 김현우 박사님 발제문에 대해서 우리 강 교수님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죠? 네네. 간만에 또 큰 이야기를 또 얘기해볼 수 있는 자리여가지고 역시 이제 학회에서 실적으로 얘기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별로 이제 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세 가지 이제 큰 주제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의 어떤 사회 문제적 변화나 흐름이나 주어진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게 쏠림이 더 심화될까 아니면 이제 점점 더 평평해질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게 한 꼭지고 두 번째는 쏠림이 이제 강화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그냥 어떤 개입이 없이 흘러갔을 때 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게 좋은지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균형 발전 그것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필요할 것인가?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게 가능할까?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일단 김현우 박사님 말씀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사회경제적 변화들이 예상컨대는 이제 계속 소위 말하는 쏠림이 강화되는 쪽으로 진행되는 현상을 내포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그래왔듯이 도시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좋은 일들이 소위 말하는 상호작용,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기회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거는 다가 있었고 그런 데서 이제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 게 계속 커져왔고 그거의 중심점이나 중심점이 이제 도시라는 형태로 있고 그런 현상은 이제 아마 계속 앞으로도 진행될 거라고 본다고 그렇게 발표하셨고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인데 그럼 그걸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정도까지 균형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근데 이게 이제 균형이냐 균등이냐가 좀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하냐 균형
그 얘기는 사실은 연결해가지고 질문하는 게 우리가 무슨 의미로서의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리가 이제 향후 좀 더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막 점프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균형이 된다고 균형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 두 번째 질문인 왜 우리가 균형을 해야 돼,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향이 뭔가라는 것에 대한 그 방향성이 약하면 왜 하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우리가 왜 신경을 쓰고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통해서 의지와 노력으로 이런 거를 변화를 주려고 하는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로 보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결국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획일화가 돼 가면 결국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 내지는 다양한 어떤 백그라운드,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산업도 포함인데 그게 뭐 한두 개의 산업이 아닌 어떤 다양한 산업, 다양한 기회, 다양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확보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생물에 대한 생물 다양성 구조이겠죠. 이제 이종 구배가 될 수 있는 데서 그런 것들이 싹 트기 때문에 이게 쏠림이 강화되면 결국 비슷한 생각을 하는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게 되면 이게 이제 자중질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있고, 두 번째는 큰 방향에서 나는 우리가 균형을 하는 것도 더 큰 주제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뭐 삶의 질이든 행복이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또 획일화된 삶은 또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그게 뭐 어버니티 형태의 모습만 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 목가적인 것만 있고 꼭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 삶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균형은 지금까지도 대부분 어떤 하나의 지표로 어떤 줄을 세웠을 때 그게 비슷한 거를 상상하는데, 그것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는, 그러니까 다름으로써 균형을 잡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밝고 쾌활하니까 저 사람은 신중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 보면 여기는 이런, 여기는 그런 거지, 여기도 아파트, 저기도 아파트, 여기도 스타벅스, 저기도 스타벅스, 이런 식의, 여기도 IT, 이런 식의 어떤 동일해짐으로서의 균등적인 접근은 균질이나 균등으로 간다는 것은 균형의 어떤 지향점은 아니라고 보면서 서로 다른 어떤 성격과 특성을 가진 다른 그 각각의 장점들이 어떤 균형 잡힌 그런 다양한 모습을 좀 갖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 방향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을 논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돼서 이제 여기서 끊고요. 제가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명국 교수님 그 다름의 공존 논리를 또 고려해보자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에 계시는 우리 김현호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김 박사님? 네, 제 잘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우선 일단 발표해 주신 김현우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문명과 일단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게 많이 느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산업연구원 소속인데, 현재는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금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금 파견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회에서 지금 일을 하면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있는 시점이라 김현호 박사님의 교재나 발표 내용이 참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공부가 된 상황입니다. 우선 제가 지금 문명과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 발표 내용이나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문명 속에서도 또 살아가는 그 세대적인 세대의 특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 MZ 세대 같은 경우에 그들 세대의 특징을 보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다양성과 삶과 일을 균형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MZ 세대한테는 수도권이나 서울이 사실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 최적인 장소이긴 합니다.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 또 그들이 원하는 또 일자리와 주변의 어메니티 같은 것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그 비대면 사회가 좀 정착되면서 인구 이동이 좀 줄거나 혹은 또 수도권 집중화가 또 완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이 드는데요. 비대면 사회가 될수록 또 그 비대면 사회가 발전하는 산업 그리고 그 비대면 사회와 관련된 일자리 모두 대도시에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불균형이 앞으로도 좀 계속적인 또 심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렇다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사실 그 지금 예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광역시나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도시들이 상당히 좀 주력 산업을 쇠퇴하면서 많이 인구 감소하고 또 경쟁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좀 축소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의 거점 도시를 역할하고 있는 광역시 같은 지역들이 사실 좀 많은 지역에 있는 젊은층이나 혹은 일자리를 수요 같은 것들을 많이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균형 발전 정책을 보면 전체 16개 시도, 최종시까지 합하면 17개 시도긴 한데 그런 시도들이나 시군구 지역들을 동일한 선상에서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좀 현상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각 시도별로 공평하게 정책이나 자원이나 이런 정책들을 골고루 이제 펼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는 물론 균형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초강력권이나 메가시티아 같은 개념들을 들고 와서 충분한 임대 규모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그리고 자본 같은 것들을 투입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쳐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단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런 지역 정책들을 좀 다시 살려가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균형에서 지금 2년 전부터 균형 발전 지표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정책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 지표는 크게 이제 핵심 지표와 이제 부문 지표가 있는데 핵심 지표는 인구 중감률과 그리고 재정 자립도를 일단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 지표를 갖고 지금 중앙부처 4개 부처의 7개 사업이 지금 조정해서 지역에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약간 정책의 약간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가령 구미시와 울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균형 발전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예전보다 지원을 적게 받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미시나 울산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되게 제조업이 강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지역 산업들이 위축되고 있죠. 근데 이들 지역에 대해서 재정 분배 측면에서는 이런 구미시나 울산시 같이 낮은 지역에 가까운 나라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역의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런 점들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어느 정도 한편은 이해는 됩니다. 사실 지금의 지금 균형 발전 정책이 과연 지금 균형 발전 지표로 제가 설명을 예를 들긴 했었지만 균형 발전 정책이 지역의 특성이나 오히려 지역의 상황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하는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 사업 목적이나 지역 특성들을 반영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 우리
소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래간만에 그 김현호 박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김현호 박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키워드가 조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공간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소비 양식, 그리고 구글이 토론토를 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해 주겠다고 하다가 반대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향후 그 김현호 박사님이 고민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즉 문명은 이렇게 집중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향하는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우선 앞서 토론해 주신 분들처럼 이 균형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그 미래 전망이라는 책자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국토는 앞으로 호리병 형태의 이 불균형 발전이 심화될 것이다 하면서 수도권과 그 부산, 대구 중심은 계속 성장이 되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쇠퇴할 것이다 라는, 그게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였고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 없으나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거점 중심의 분산 발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그 책에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실제로 이 많은 지역들이 이 차별화된 라이프 스타일의 기반을 얼마나 제공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회사도 그렇고 재택근무를 했었는데요. 생산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진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바로 5년 전에 이 직장 내에서의 일하는 스타일과 지금의 또 일하는 스타일이 현격하게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뭐에 종결이 되냐면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종결이 되고, 그 라이프 스타일은 공간과 지역을 어떻게 소비하느냐, 사용하느냐, 그 부분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기회의 균등, 이것도 좋지만 그 기회에서 어떤 부분을 강하게 하고 어떤 부분을 약하게 하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주 기반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이냐, 이 부분으로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 예를 들어서 양양이라든가 서울에서도 다른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다시 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그냥 과거의 생각으로서 좀 좋다는 측면이 아니라 오해 한 가지에 집중이 되고 그런 매니아층이 모이는, 그리고 그런 삶을 찾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로 사실 그런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 발전은 필요하다. 다만 그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들의 삶의 양식의 변화에 따라서 차별화된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부분을 만족시켜주는 지역으로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이 지역을 만든다, 데이터를 가지고 마을을 핸들링한다. 저는 그것은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다양한 모습의 지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의 홍등처럼 지역 주민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마을에 뭔가 정주 여건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다면,
또 어떤 데는 어떤 곳은 기업에 의해서 마을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국가 차원의 테스트베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각 사람들이 공간을 선택하고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이 균형 발전의 한 가지 또 테마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간의 소비 양식과 지역의 소비 양식 이 부분을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소비 부분을 지역의 사용 부분을 어떤 측면에서 더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역에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어진 지명 토론자 4분이 다 토론을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12시까지거든요. 거의 자스트로 맞추었네요. 혹시 김현호 박사님 발제하시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특별히 질문을 하거나 뭐 하지는 않았는데 없습니다. 혹시 이번 박사님 우리 저기 플로에 유일하게 계시는 우리 이관열 박사님, 충남발전연구원의 이관열 박사님. 귀한 시간인데 우리 이 박사님 말씀을 저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 원래 균형 발전은 우리 지역 개발에 관한 모든 사람들이 관심사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그냥 왔다가 먼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균형의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 시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보다 세태 시대에 수축기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인구 추정에 의해서도 수도권 집중의 문제, 특히 청장년층의 수도권 집중의 문제가 급속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균형 정책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간에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인구와 경제와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정치 권력적인 형태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국회의원들의 선거구를 배정할 때 인구 비례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에는 50% 이상의 국회의원이 지방 국회의원이었다면 앞으로는 60% 이상의 국회의원이 수도권의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 권력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수도권 균형 정책을 지역 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방 정부의 권한 강화와 지방의 가치 발견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정책이 획일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다양성의 관점이 좀 덜 부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지역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형태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마이너하게는 지방의 존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에 육성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는 청장년들이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역 청년 우선 고용제도 같은 것들이 지역인재 할당제도 같은 것들이 좀 과감하게 추진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균형정책하고 분권정책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균형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분권정책하고 국가균형정책을 더 통합화하는 관점에서 조금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관열 박사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김원호 박사님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붙이면서 특히 이제 그 문명 패러다임의 그 시프트하는 것과 바뀌는 것과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 정책의 어떤 당위론적 문제 제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요약하기도 쉽지 않고 또 주어진 네 분의 그 토론과 또 우리 이관열 박사님의 아주 현실적인 지금 당장 복잡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특히 이제 정치 권력의 불균형 문제를 지역화하게 됐을 때의 문제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도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도 할 말은 엄청 많겠죠. 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